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오의 이제 템베거는 자 연휴 특집 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은 올해가 시작이 되는 세 번째 달이고요. 또 봄에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올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 투자의 어떤 포커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뭐 좋은 투자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처음부터 자세히 오늘 1시간 동안의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할 것은 없지만은 시장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올해의 또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AI 시대가 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3년째가 접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큰 사건이 딥시크의 어떤 충격이죠. 미중 패권 다툼에서 많은 부분에서 격돌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AI의 어떤 딥시크 충격은 바로 대중화의 이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인 AI의 핵심 이 부분들의 강력한 어떤 대중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먼저 약간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경제 주기라는 것은 100년을 단위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변해 나가는데 그 안에 작은 주기에 20년이란 사이클의 어떤 사이클들이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보시죠. 1980년도 여기에 핵심들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3차 산업혁명이 좀 일어났다는 그런 부분, 컴퓨터 혁명이죠. 이 시기에 20년 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바일 이때가 인터넷 혁명이 좀 일어났죠. 2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 전후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그 어떤 발전들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산업혁명은 100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어떤 혁명은 굉장히 이전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차란 말을 붙입니다. 이 말이 이제 정석인지 정석이 아닌지 과거의 100년의 트렌드를 잠깐 조사해 보면은 1800이 되기 전에 1780년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고 증기기관, 기계혁명이 일어났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1800년을 주도를 했던 사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900년이 되기 20년 전에 미국에서 전기가 발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0년을 좀 지배를 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이 되기 전에 20년 전에 컴퓨터 혁명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향후 100년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너무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전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고 요게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막연한 카테고리에서만 움직여졌죠. 근데 이 구체적인 이제 부분들이 챗 GPT가 출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가 이제 AI라는 모멘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920년이라는 것은 2020년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어떤 빅뱅들이 시작이 되는 다시 말해서 100년의 어떤 트렌드 안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100년 전에도 미국에서는 이런 그 차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이제 패러다임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20년을 기점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하다가 폭발한 단계가 2024년, 2025년 이 기점으로 해서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랠리를 폈던 그런 부분인데 100년 후에 있던 트렌드를 보더라도 약간
이것과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이제 트렌드가 이제 이게 맞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기술주이기 때문에 20년마다 한 번씩 크게 변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변하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이 이제 되기 전에 2000년이 되기 전에 1990년도에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죠. PC의 이제 시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이후로 현재 2000년 이후로 거의 한 10년 동안 인터넷 시대가 펼쳐졌죠. 왜냐하면은 PC라는 인터넷 그 기반의 대중화 기반 위에 소프트웨어 물론 이 시기는 너무 가파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침체가 됐지만은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최근까지 이 모바일의 시대가 이제 펼쳐졌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모바일 시대하고 같이 겹쳐서 지금 연달아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이게 인공지능 시대로 빅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이 또 진행이 되고 나스닥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큰 흐름들은 없지만은 그 실제 월봉의 뭐 음봉 뭐 한두 개 형성이 되면은 실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과장된 얘기로 약간 숙대화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20년이라는 사이클이라는 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20년이라는 사이클이 정말 뭐 존재를 하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실제 그 다우존스에서는 실제 2020년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0년이라는 사이클들이 이렇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일어났고 이게 10년 주기 사이클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완만한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뭐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이게 앞으로의 빅뱅 또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사이클들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년 주기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정석이고 또 실제 검증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우존스의 흐름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흐름들은 세부적으로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고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3년 주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3년 주기 한번 그 이때가 이 코로나 유동성 그리고 나서 침체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때 일어난 사건이 챗GPT에 좀 해당이 된 그런 부분인데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조정의 어떤 폭 각도가 과거에는 작년에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 동반한 좀 약간 심한 조정인데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아닌 이제 기간 조정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이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챗 GPT가 2023년 요걸 보시면은 11월,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년째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대중화, 다시 말해서 챗GPT의 대중화가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시크에 이제 충격이 이렇게 찾아왔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파르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들은 뭐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옮겨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에너지 비축에 있고 신고가를 하면서 올해 2025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타오르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참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비슷한 이제 3년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지만은 코스피 부분들은 박스권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답답한 이 박스권입니다. 나스닥과 비교해 보면은 이미 신고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면서 좀 오르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의 1년 3년의 이제 주기 사이클로 보시면은 나스닥에 비해서는 나스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3천에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많은 그 뭐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이 뭐 올해는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3천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해주지 않느냐 하는 전망도 좀 많이 좀 대두가 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적인 배경이 깔려 있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사이클이 과거에도 잘 맞아떨어졌냐 뭐 이렇게 의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3년의 이제 주기 복합 주기 사이클을 보였던 과거의 이제 통계 자료 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1980년도 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1980년도는 거의 상승 일자형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이 이후부터는 3년 상승, 3년 조정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3년 상승, 3년 조정, IMF 이후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980년, 1980년 이때부터 6년간 올라왔고요. 85년 그다음에 또 추가 3년간 올랐기 때문에 꼭지가 88년 올림픽이 됐던 그 다음 해까지 89년까지 이렇게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뭐 3년 조정 그리고 3년 상승 뭐 이렇게 3년 조정 하다 보니까 IMF 저점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삼각수렴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3년간 진행이 되고 또 슈팅 과정에 3년이 진행이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3년 6년 사이클은 자주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전에 그 이 차트 직전에 했던 이 3년 주기 사이클이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축 과정이 1년이 좀 됐던 거고요. 다시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지만은 저는 주식 사이클 또 경제 주기 사이클 또는 제 독자적인 주가 파동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들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일단은 어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하나의 이제 사이클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건 과학적인 소립 파동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노이즈를 주면은 이런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러죠? 더 노이즈를 되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사이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복잡한 가격 변동이 있지만은 이걸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사이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 대중화의 AI의 대중화 시대를 펼쳐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주기가 다른 이 복합 하나의 큰 주기 안에 이 작은 주기죠. 작은 주기를 4개를 이렇게 복합시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하는 헤드앤숄더, 또 쌍봉, 역헤드앤숄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상승장 주기 안에는 이런 작은 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세선만 훼손이 되지 않으면 이 추세는 계속이 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1년의 사이클들이 상승으로 방향성을 좀 틀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 3년째 접어들었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2년 전에 조짐을 보였던 AI, 로봇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 뭐냐면은 상용화, 대중화의 관점 때문에 상용화가 거의 임박했거나 임박했다. 때문에 가장 많이 몰렸던 것이 로봇 섹터의 또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AI 쪽도 있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이 AI 뭐 요걸 이야기하면서 또 반도체를 들고 나온 것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이 AI 쪽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기본 소재가 되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죠. 하드웨어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안착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이런 수요가 더 팽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더 빅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블랙웰의 수요가 견조하게 되죠. 가성비로 무장한 디스크 때문에 초고성능 HBM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급락할 것이다 하지만은 예측과는 반대로 더 고성능의 수요, 상용화, 대중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보여준 건데 반도체 시장의 흐름들이 현재 아직까지 과열 국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시장의 규모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지표를 보시면은 2000년도에 여기를 보시면은 2000년도에 피크를 차지했던 그런 부분이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도 반도체 부분들이 가열 고점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 상황은 있죠. 중국에서 레거시 공정에 대한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우려 상황은 우리가 같이 우려를 해야 되지만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이에 대한 대중화가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좀 진행이 되는 또 빅뱅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oT, 그러니까 사물로 인터넷,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소가 되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이 생성된 또 2차 데이터 이런 것들과 함께 가소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시장 공급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HBM으로 성능 개선을 많이 해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GPU 위주의 발전들이 해왔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이제 성능 처리 속도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딘 이런 이격에 대한 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 변화가 서서히 D램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것이냐, GPU 속도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D램의 시대 또는 데이터의 시대가 좀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경쟁력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앞으로의 어떤 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위쪽에 이제 가상화폐, 이 디지털 트윈 부분이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화폐 시스템도 서서히 부상이 되고 있죠. 그게 지금 가상화폐가 가장 많이 뜨겁게 타올라주는 이유도 있고 또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 샘 올트만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도 이제 공동 창업자였죠. 그러면서 지금은 견해 차이 때문에 분리가 좀 됐었지만은 그들이 꿈꾸는 궁극적 목적은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화 또는 메타버스화 세상이 되고 여기에 융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 또 경제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 오픈 AI 궁극적 목적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월드코인을 좀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도 또 만들어 도지코인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수도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아예 중앙화폐 발행을 금지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반대로 비트코인 민간화폐 써서는 안 된다. 중앙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로 해야 된다. 이런 많은 어떤 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주는 그런 부분이 각기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이제 상용화 일어난 것이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이제 차세대 버전, 로봇, 인공지능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것들이 타올랐으면 타올랐지 죽어가지는 않는다. 이걸 주도하기 위해서 미중 패권 다툼이 좀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시 반도체 사이클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약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반도체 사이클로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 종목을 다 해야 된다. 또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다 백투 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핫 키워드 작년에도 뜨거웠지만은 이 엔비디아의 어떤 혁신 이 부분들을 HBM에서 가져왔죠. 그래서 HBM은 계속해서 발전되는 트렌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단 좀 더 개선된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하나 둘씩 나와주고 있는데 그 기술적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의 현재 이게 HBM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가운데가 GPU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주변에가 DRAM이 있는데 6개가 장착이 돼 있고 이걸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DRAM의 구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이죠. 데이터 호환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GPU가 있고 DRAM과 GPU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포저 부분, 그 다음에 기판 이렇게 구성이 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요한 것은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그런 기술적 트렌드 이쪽에 각종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주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알다시피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HBM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HBM의 기본 연산 부분들은 밑에 이제 여기 이제 베이직 로직 개념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인터포저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쪽에 이 본 기판에 앞서서
해주는 그런 약간의 뭐 처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기판의 보조 인프라 완충 역할을 한다. 인터포저가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포저가 있고 그다음에 기판이 있고 그다음에 HBM의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 다이 베이직 다이가 이 초록색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 돼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절대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부수행 역할을 좀 해줬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특징주를 뭐 살펴보면은 한미 반도체 부분들은 TC 본더, 열압착 본더라고 해서 HBM을 붙이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고 한번 크게 밀렸지만은 이 냉난점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되고 있지만은 한번 큰 신세를 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박스권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오 테크닉스 이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구멍을 뚫는 뭐 레이저 첨단 공정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그동안에 못 낮췄죠. 그리고 냉난점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데 이오 테크닉스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HBM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쪽의 기술력에서도 레이저 기술이 상당히 각광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도 이런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후공정 과정은 약간 좀 생략을 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기술적인 트렌드는 CXL이라는 기술 영역이 나오죠. 이 CXL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GPU나 CPU, TPU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트래픽이 발생이 되고 이것 때문에 발열도 되기 때문에 메모리 그러니까 GPU 중심이 아닌 메모리 공유 중심으로 되면은 메모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을 극복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분배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 CXL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중심으로 트렌드가 서서히 이제 변화해 간다는 것도 이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왼쪽 방식은 CPU 또는 GPU 중심의 어떤 컴퓨팅이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이제 변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이 핵심적인 것들을 보시면은 DDR 당연히 D램이겠죠. D램 요 하나의 뭐 잣대 같이 생긴 그런 거에 요것이 이제 D램이죠. D램이 이렇게 부착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작대기 또는 막대 같은 것을 여러 개 끼우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메인 호스트가 있고 요거를 필요한 부분만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빈도가 높은 부분에 이 DDR, DRAM을 CX 컨트롤러 이렇게
컨트롤 역할을 해주고 다시 한번 요거를 그 링크를 좀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다음에 호스트 그러니까 CPU나 GPU 처리 방식이죠. 그래서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주변에 배치를 하는데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게 CXL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도 CXL 컨트롤러 보이고 중간에도 CX 현재 인터페이스 공간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은 훨씬 더 개선된 방향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트렌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이게 이제 상용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새로운 트렌드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모습이 해당이 되죠. DDR 부분들 CXL 컨트롤러 요거는 그 PCI 익스프레스 이렇게 칩 찡기는 그 컴퓨터 기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접속 부분 PC 기판에 딱 접속하는 이게 끼우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CXL 컨트롤러 기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씩 상용화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 기반의 이제 D램이 성장이 되면은 중심이 서서히 이제 D램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다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특징주를 보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쪽하고 파두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CXL 부분들에 관련된 두 종목 보시면은 파두라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모바일 쪽에 우리가 이제 CPU, GPU가 있는데 GPU 옆에 부분들의 인공지능 부분이죠. 인공지능 AI 기능을 할 수 있는 설계 자산을 이 IP를 상당히 많이 이제 보유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CXL 어떤 그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은 광범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차트의 모습은 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 바닥권의 냉난점이죠. 냉난점 통과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도란 것은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컨트롤러 개발이죠. 디램이나 낸드 외부로 나가는데 이 중간에 컨트롤 역할을 해주는 것 그림 보이셨죠? SS 컨트롤러 개발로 개발을 좀 했고 상용화가 되면은 상당히 이게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두라는 것이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숨고르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바짝 슈팅했다가 일주일 좀 쉬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것들이 좀 뜰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뜰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액침 냉각이 개념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요거처럼 공냉 방식처럼 에어컨 방식입니다. 이제 뭐 이 데이터 센터에 에어컨을 틀어서 냉각 공기로 이걸 열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효율을 하기 위해서 순행 공리 그러니까 차가운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보일러처럼 그런 데이터 센터를 돌면서 차갑게 만드는 방식. 이제 이게 두 번째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아예 액체 안에다가 이걸 침잠시키면 된다. 그러면은 뭐 이 합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액체가 아닌 약간 부동액이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윤활유처럼 생긴 액체 물질에다가 넣습니다. 이제 그걸 자 계속해서 순환시키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의 원료 물질 어디서 가느냐?
이거는 정유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단상 액침 냉각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술이 점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액침 냉각 방식 여기 보시면은 아예 집어넣죠. 아예 통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방식인데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아예 전체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유 사사들이 액침 냉각 사업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총도 무겁고 또 비중도 액침 냉각에 대한 비중도 적기 때문에 이런 정유 사사보다는 실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요거에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목 보면은 KN솔이라는 종목하고 GS라는 종목 두 가지 부분들이 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액침 냉각의 어떤 대표주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징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 이제 KN솔은 원래 이 업체는 반도체 클린룸, 그 다음에 2차전지 드라이룸, 설계 시공 전문 업체인데 새로운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쪽 관련된 사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액침 냉각 기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봉상의 이제 차트의 모습은 여기 이제 현재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한번 급등해줬고 장기간의 침체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 이상 바닥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터닝을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KN서울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T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ST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생태양 액침 냉각의 기술 보유라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KN솔은 약간 후발주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슈팅이 됐고 지금은 조용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슈팅이 되려고 하고 있죠.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높아지는 한 번은 슈팅 과정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GST 부분들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앞서 있지만은 후발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KN솔도 같이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GST하고 KN솔 두 가지 기업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까지 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공정 관련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HBM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주고 있고 메모리가 그걸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하기 위해서 CXL 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이 되기 때문에 열관리, 액침 냉각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체 내적으로 발열을 어떻게 보면은 줄이는 역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고정미를 할 수 있는 역할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소재 기판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PCB 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많이 좀 사용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소재를 바꾸고 유리 기판 쪽으로 유리를 이제 가공해서 구멍을 뚫거나 가공하거나 유리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전공정 과정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유리기판인데 유리기판은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기술이죠. 유리기판의 플렉시블의 한계를 극복해서 PCB 기판 쪽으로 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는 거꾸로 여러 가지 발열이 때문에 다시 미세 정밀하는 유리기판 세계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HBM은 이 PC 기판 위에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인터포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터포저 부분들이 이런 D램과 현재 어떻게 보면 GPU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복층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유리기판. 그 다음에 이 안에 것도 PC 기판도 유리기판.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이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파괴력이 좀 약간 심하고 넘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이제 제조 공정을 이제 보시면은 일단 뭐 구멍을 좀 뚫는 거, TGV, 그 다음에 구리대금, 회로 형성, 그 다음에 뭐 ABF 공정, 그 다음에 조립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유리기판에 이제 구멍을 뚫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위아래 기판이 이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위아래 코팅을 좀 해야겠죠. 여기다가 이 전선 배치 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이제 밸류체인 부분들이 일단은 대기업에서 앞다투고 있죠. CXL, 그 삼성에서도 뛰어들고 있고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 그다음에 AMD에서도 자체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아성, 엔비디아 아성과 TSMC 아성 기술력이 원탑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소재나 이런 트렌드도 바뀌다 보니까 어, 집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의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AMD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도전을 좀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여러 인텔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성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기술에는 독보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앞서면 뒤집어지죠. 그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싸움에서 SK하이닉스가 HMM의 선두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유상이 이게 바뀌듯이 이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대형사 삼성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삼성, LG노텍, SKC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소재 부품에서도 삼성전기 당연히 삼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삼성전기에서 만들죠. 그다음에 YC캠 그다음에 ISC 소재 부품들도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좀 해당이 됐던 부분들이 요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옵틱스, 로체 시스템즈, 뭐 기가비스,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외에 많은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약간 보셔야겠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많은 부분들이 업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SKC 하고 IS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많이 안 나는 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핫한 종목이 아니다는 거, 또 대형주가인데 약간 무겁다는 거 단점은 있지만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SKC 부분들은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도 좀 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재료적 가치는 자회사 앱솔룩스가 유리기판을 직접 생산을 좀 하는 체제가 좀 있기 때문에
SK는 알다시피 SK 하이닉스의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유리기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밸류 체인의 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SK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직 계열화 소재 부품 쪽에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소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고점, 그다음에 조점 이 부분들이 이제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밀려졌습니다. 이게 이런 밀리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상용화가 임박을 해주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게 시총이 한 5조 정도 좀 되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습니다. 약간 무겁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KC 부분들을 한번 터닝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탄력성이 있는 부분들이 ISC입니다. 결국은 ISC 부분들은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에서 전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웨이퍼 기판 위에다가 판 전체 위에다가 여러 가지 각종 전공정 하면서 이 회로를 만드는 증착 식과 과정을 통해서 전선 회로 배치하고 이런 거 모든 것을 만드는 것에 해당이 되고 후공정은 뭐냐면은 이걸 조각조각 내서 반도체 칩 안에다 장착을 해야 되죠. 조각조각 낸 것이 이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검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소켓이라는 것은 현재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전구를 끼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에도 칩을 딱 넣었는데 소켓에다 넣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성공이 되면 통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켓에서의 반도체 소켓이라는 것은 검사 쪽에 해당이 되는데 ICC가 일단은 HBM이나 첨단 공정의 어떤 소켓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에 대한 소켓 양산 준비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많이 중포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다가 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한번 크게 빠졌죠.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이런 행보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시총도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만은 밸류션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탄력적으로 현재 움직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징 중에서 ISC를 좀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약간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섹터의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언급을 좀 해드리면은 이 HBM 위주의 또 상장세의 기술적 한계가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뒤따라와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CXL, 디램 위주의 CXL, 또 액침냉과 그다음에 소재 변화인 유리기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거시 공정은 중국 공정, 반도체 공정 때문에 상당히 앞날이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첨단 공정 쪽에서는 기술 전력이 압도적으로 압도를 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첨단 공정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특집을 마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HBM 이후에 어떤 시리즈 부분들이 올해 큰 시세가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그 특집으로
반도체 다시 한번 반도체를 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서울경제TV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